오늘 핫3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목 따러 왔다라는 말을 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북한의 무장공비. 그러나 이 대한민국 체제에 전향을 했고 귀순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밀접한 고급 정보를 많이 제공한 것을 인정받았고 또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목사님으로 변신하면서 삶을 살았던 김신조 목사가 별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그때 당시 사건을 좀 보시죠. 68년 1월 17일 김신조 등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암동이죠. 당시 이제 새검정 고개, 청와대 바로 뒤편이죠. 새검정 고개로 침투를 해서요. 창의문 통과를 시도했고요. 불심 검문 과정에서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펼쳤습니다. 31명 중 29명이 사살됐고 한 명은 도주를 했고요. 김신조 씨만 생포가 됐습니다. 자, 도주한 이 박재경은 북한으로 귀환해서 총정치국 부총국장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김신조는 생포 이후에 우리나라로 이제 귀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북한과 관련된 은밀한 정보를 우리 측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체포 직후 영상도 좀 저희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이 김신조 씨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군 그 동무들이 사단물 길을 만들어 놓은 거, 그 가해를 절단해왔으니 그걸 넘어와서 그다음에 임진강 건너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자를 거하고 그다음에 그 수하에 있는 간부들을 총살하기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5개월을 편성했습니다. 정문버섯 가는 저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진입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총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층에 들어 총살하는 저 있고 76명이 오계제가 됐어요. 76명이 오계제를 해가지고 이거는 직접 김일성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청와대 위대사관, 육군본부, 그다음에 방송국 남산에 있을 때요. 공작원들이 체포당해서 수용소 섭인 겁니다. 이게 5개 목표를 그때 하기를 타격을 김일성한테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보고 드리니까 김일성애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박정희 하나만 죽이라. 미군에다가 장갑차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내가 이거 들어가 과연 박정희 죽일 것이냐. 반신반의하셨군요. 반신반의지.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한편으로는 이거는 살아온다는 거는 정말 힘들 것이다. 당시 이제 김신조 침투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특히 이제 청와대 바로 뒤편까지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이 시하러 왔다, 뭐 목을 따러 왔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1968년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자라오면서 이제 방공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김신조 일당이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김신조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저는 워낙 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뭐 모르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더구나 31명이 지금 뭐 북악산 근처 새검정 거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 한 500m 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신검문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총격전이 있었고 31명 중에서 21명이 사살당했고 이제 한 명은 이제 북한으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에 가서도 엄청나게 높은 직위에 영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김신조만 한 명 잡힌 거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아까 저희가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저 때가 김신조가 27살이라고 그래요. 27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이건 이제 안보랄지 아니면 이제 어떤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호재였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용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안보강연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방공에 대한 이제 투철한 의식을 많이 이제 불어넣었었죠. 그런데 저는 뭐 목사가 된지를 몰랐어요. 전에 그 이후에 뭐 총살당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 없게 봤었는데 결국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도 본인이 정신적으로 엄청 시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모 가족들은 북한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북한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엄청난 뭐 결국 고초를 겪고
이제 사망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혼란을 겪고 그러다가 또 부인을 잘 만나서 다시 회개하고 그런 이제 목사의 길을 걷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안보 관련된 뭐 교육도 굉장히 많이 강사로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많이 해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였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안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꾼 그 계기를 제공한 이 장본인이 바로 이 김신조 씨입니다. 청와대 이 뒷길에는요, 당시 김신조 등 무장공비 일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투했던 이 김신조 루트가 몇 년 전에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이 되자마자 제가 직접 김신조 씨와 그 김신조 루트를 걷고 왔었는데요. 그때 영상 함께 보시죠. 김신조라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죠. 그래서 안에 완전 무장하고 위에다 바바를 코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문고개를 넘는 거죠. 청와대에 들어가는 길은 그때 당시 이 길밖에 없었어요. 청와대 여기 되게 가깝잖아요, 바로. 예. 여기서 그때 경찰들이랑 맞닥뜨렸나요? 이 공문서에 순경이 이제 두 명이 있었죠. 예. 어디냐 그러더라고. 네. 어디 갔다 오느냐. 지금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그랬죠. 요 길이 어떤 루트였어요? 이게가 이북으로 들어가는 복귀로. 지금도 청와대 뒤편에 가면 이 김신조 루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복귀로, 그다음에 청와대로 가는 침투로, 그다음에 만약에 발각됐을 때 각자 은신하면서 흩어져서 이북으로 복귀하는 그 길까지 다 보존이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트레킹하고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됐는데 홍 대표님, 김신조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에 바뀐 점들이 참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테러 작전 있잖아요. 적의 비정규군이나 간첩이 했을 때 후방에 침투했을 때 작전이 진돗개 발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대테러 작전의 모든 그 가정과 이 전술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 차례 방어선을 쳤는데 다 뚫렸습니다. 다 왜 뚫렸냐? 하나였습니다. 속도. 너무 빨라서. 네, 너무 빨라. 우리가 방어선을 친 우리 그 군경이 방어선을 친 데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속도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빨랐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의 그 비정규군 침투에 대한 작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봐 사실 박정희 정권을 되게 압박을 했습니다. 미국이 되게 걱정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일으킬까봐 우발적으로라도. 치고 들어갈까봐 우리가. 예, 그렇죠. 우리가 보복을 할까봐요. 예. 그래서 이 정규 작전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타난 게 우리 영화로 알고 있잖아요. 실미도 사건이. 실미도 부대. 예, 실미도 사건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김일성 목을 따자라고 해서 그 소위 그 뭐 강력범죄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별도의 부대를 실미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 나중에 이제 못하게 되고 그분들은 이제 불행한 사건이 되죠. 우리 영화처럼요. 그래서 이 실미도 사건이 여기 연관이 있고 또 마지막에 하나 봐야 거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하잖아요. 예. 그때 북한의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우리나라는 이일학 당시 중앙정보부장 했는데 그때 김영주를 통해서 김일성 주석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 북한으로부터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군요. 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김신조 사건 이후에 바뀐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 지금의 주민등록이 저때 생겼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행, 유격훈련, 유격훈련이 이것 때문에 생겼구나. 예비군하고 유격훈련 이것 때문에 생겼어. 이제 알았네요.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저것 때문에 저 사건 이후로 건립이 됐고요. 이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굉장히 드라이브 코스로 아름다운 북악 스카이웨이가 건설이 됐고 육군 3사관 학교가 창설이 됐고 정군 복무기간이 6개월 연장이 저것 때문에 연장됐구나.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주진우 의원님, 네. 이 주민등록증이 발행됐다라는 게 참 네.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누가 간첩이고 누가 이제 우리 국민이고 주민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 저때 발행됐는데 지금은 뭐랄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이잖아요. 네.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라는 맞습니다. 것. 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를 주민등록으로 이제 등록을 한다. 네. 탈북을 하신 분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징인데 네, 네. 저때 만들어진 거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주민등록증 체제가 외국인 등록증부터 해서 이제 완전히 체계가 완비됐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불신 건물을 통해서 이제 간첩을 적발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신문 때 자기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침투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침투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 위험성을 직감해서 이제 저런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던 건데 지금 대한민국 안보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좀 인식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해킹 침투에 노출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없거든요. 가끔 많은 개인정보들이 그런데 해킹을 통해서 노출되기도 하고 민노총 같은 큰 조직에도 지금 핵심 간부들이 또 간첩죄로 지금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이 다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산업 스파이라고 하죠.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중국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일을 또 계기로 이제 안보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좀 더 협의를 해서 지금 잠깐 유보돼 있는 간첩법 개정만이라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저렇게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중국에 뺏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외의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 국익을 침해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꼭 북한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스파이 활동하면은 거의 뭐 무기징역 비슷하게 그냥 종신형을 선고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대응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안보나 국익이 뚫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그 청와대 뒷길에 있는 이 김신조 루트를 산책하다 보면 큰 바위에 구멍 자국이 막 지금도 나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구멍 자국이 뭔지 제가 김신조 씨에게 직접 물어봤었는데 이 동료 북한군이 북으로 퇴각하다가 우리 군이 이 퇴각을 저지하기 위해서 쏜 이 총탄의 흔적이 아직도 그 청와대 뒷길 그 루트에는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목사님의 꿈을 이루었고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마지막 꿈이었는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후손들이 그 꿈을 이루리라고 기원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그래서 북한 소식인데 북한군이 드론에도 좀 익숙해졌다라는 현지 증언도 나왔고요. 김정은이 자국의 청년들을 사주로 보내고 얻은 그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추정 자료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군이 달라졌다. 미끼 전략에서 피하거나 숨는 전략을 터득했다. 드론 탐지기를 소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 대위는요. 그들이 피로 대가를 치른 경험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인터뷰했고요. 돌진함에 소리쳤는데 함성이 엄청나다라는 증언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북한군 청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피해값이 얼마일까요? 29조 벌었다라는 한국 국방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이라는 연구 결과인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탄약 공급 등 물자 지원 약 27조 4천억, 파병 등의 인적 지원의 대가 약 4천억, 기술 지원 효과 약 9천억 상당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총 28조 7천억인데 이걸 저렇게 북한이 군사적으로만 활용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부족한 식량 33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인데 저걸 저렇게 다 무기 개발하고 물자 개발하는데 홀라당 다 썼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원 설명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 주민 생활 개선에 투자할 가능성 낮고 오히려 한 발 발사에 414원이 소모되는 미사일 700발 만들어 날려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북한 현지에 있는 취재원이 제가 좀 있는데요. 북한 현지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 북한의 대다수 많은 지방에는 아직도 이 식량난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 당장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주민들에게 나오고 있는데 저걸 저 돈을 저렇게 쓰고 있다는 게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길이 140m 최대 규모의 군함을 건조 중인 게 포착됐습니다. 이것도 한심합니다.
자, 유도탄 호위함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배 중에 제일 큰 배가 되겠군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북한 해군이 현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라며 저렇게 큰 배를 건조 중인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초고층 구조물의 유도탄 호위함, 부유식 건조tuk도 있고요. 탑 크레인도 항구에 보입니다. 저거는 이제 건설을 하고 있거나 물자를 쓴다라는 증거죠. 자, 북한 조선소에서 저렇게 140m의 최대 배를 만들 상황, 경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라는 보도도 북한 스스로 낸 바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불륜 관계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법률적인 궁금함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이 등남을 했는데 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과연 호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어떤 법률적 궁금함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아들을 출산해서 산후조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김민희 씨. 미혼 김민희 씨의 호적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홍상수 감독의 호적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외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자녀와 동등한 재산 상속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전문 분야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혼외자로 호적이 등록이 되는데 혼외자라는 것은 기존의 자녀와는 다른 개념인지 상속에서는 또 동등한지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혼외자와 혼인 중외자가 있어요. 혼인 중외자는 정상적인 부부에서 난 자녀가 혼인 중외자고 혼외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혼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적이 없죠. 호적은 폐기됐기 때문에 이제 가족관계부에 이제 등재가 되는 겁니다. 가족관계부를 그냥 흔히 이제 우리가 호적이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호적이라고 하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호적은 뭐 굉장히 남녀 평등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됐어요. 그럼 주민등록에는 올라요? 등본에는? 주민등록 등본에 오르죠. 가족관계가 있으면.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주민등록 등본 자체가 이제 그 뭐 가족관계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냐. 이제 가족관계 거의 이제 가족관계부 등기등록을 일치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부에는 관계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혼외자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네, 정확하게 이제 어. 혼외자인 경우에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친생자는 맞잖아요. 홍상수 감독의 친생자고, 네. 그다음에 김민희 배우의 친생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 이걸 등록할 것인지는 이제 둘이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김민희 씨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릴지 홍상수 감독이 올릴지. 그렇죠. 그러면 김민희 씨는 지금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 등록에는 등재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일단 뭐 우리나라는 중혼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전혀 지금 홍상수 감독의 법률적 가족에서는 완전 남이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간통죄는 폐지돼서 형사상 처벌은 안 되는데 지금 부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혼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딴 여성이랑 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홍상수 감독의 처가 김민희 씨를 상대로 이제 상간녀 소송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김민희 씨에게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홍상수 감독이 자신의 처와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 전에 이혼 조정 신청 한번 냈었는데 이제 거부해가지고 그냥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규책 사유는 혼인 파탄의 규책 사유는 홍상수 감독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송을 제기해도 이혼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그 이혼 사유 중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는 또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무리 규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굉장히 둘의 어떤 별거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더구나 이제 혼외자까지 난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냐, 예. 아니면 이제 규책 사유가 홍상수 감독에게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혼의 어떤 사유가 될지 안 될지 그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이혼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처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혼하기는 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